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오늘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비에 젖은 절벽 위에서 며느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가 없어야 해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의 두 손이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해로 72이 된 저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후 이제 시골 작은 집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한켠에 심은 배추며 물을 돌보고 오후엔 마을 어르신들과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젊은 시절엔 그토록 바빴던 삶이 이제는 한없이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와 손주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명절이나 휴일이면 찾아오긴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더군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와서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정말 옛날 방식이시네요. 요즘엔 이렇게 간이 세게 하지 않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정성껏 차렸던 밥상이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걸까요?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생강차를 끓여주려고 하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런 민간요법은 이제 안 써요. 병원약이 훨씬 효과적이에요라며 제 손을 가만히 막았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이에게는 인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 어머니,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요즘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요라고 잘라 말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도 아들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고 지내야지. 괜히 사이만 더 나빠질 텐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던 저에게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이었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서글펐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게 있을까? 아니면 세대 차이 때문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와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진짜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일상 속에서 저는 그런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유난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빗줄기가 마치 베일처럼 온 세상을 가리고 있더군요. 이런 날이면 왠지 마음도 촉촉해지면서 옛 추억들이 떠오르곤 했는데 그때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받아보니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먼저 안부를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아들이 전화하면 잠깐 인사만 하고 바로 전화를 넘겨주곤 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근교산에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이런 제안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함께 어디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하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진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동안의 서먹함을 풀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오랫동안 산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리웠단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듣고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토요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단풍도 예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부딪히고 화해해온 경험이 있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만큼은 늘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등산복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이라 먼지도 털고 다시 개어 놓았지요. 거울 앞에서 등산복을 입어보니 예전보다는 많이 늙었지만 아직 건강한 모습이 반갑더군요. 내일은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토록 차갑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들한테는 미리 얘기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의심하지 말자. 며느리도 이제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겠지. 그동안 내가 서운해했던 게 전해졌나 보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어젯밤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며느리가 약속 시간에 정확히 차를 몰고 왔더군요. 창문을 열고 인사하는 모습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산은 제가 결혼 전부터 자주 다녔던 곳이에요. 공기가 정말 맑고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일품이거든요. 평소라면 말수가 별로 없던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니 신기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산 입구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비가 각 그친 탓인지 공기가 축축하고 무거웠어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등산객들이 제법 보였지만 날씨 때문인지 평소보다는 한적했습니다. 아들은 안 오니? 제가 물어보니 며느리가 아쉬운 듯 대답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아쉽지만 어머니와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봐요. 사실 저는 아들도 함께 오길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등산로 입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며느리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급할 거 없어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평소 며느리라면 저보다 훨씬 빨리 걸으면서 기다려주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며느리와 좋은 사이가 되어야지. 그동안 쌓인 서운함도 다 털어버리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며느리야, 평소에 이런 데 자주 오니? 혼자서도 오고? 제 질문에 며느리는 잠깐 뒤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가끔 혼자서도 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곳에 오면 마음이 정리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도 나름의 고민이 있구나 싶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잠깐 쉬어가요. 저는 아직 괜찮았지만 며느리가 배려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큰 바위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주변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막혀 있긴 했지만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신비로웠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들이 회사 다니는데 뭐가 어려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 유산 문제가 곧 정리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유산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직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유산이라니 아직 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어색한 미소와는 다른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많이 요양원 들어가시잖아요. 전문적으로 모시는 게 어르신한테도 좋고 저희도 마음 편하고요.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진심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 오기 전에 정상까지 가요. 거기서 얘기 더 하면 되잖아요. 저는 아직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서 멍하니 따라 일어섰어요. 요양원 얘기라니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아까 무슨 말이었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느리는 앞만 보고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들 그렇게 해서 편하게 모시잖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따뜻함도 없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비는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흙길이 미끄러워져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어요. 며느리는 제 걱정은 하지 않고 혼자서만 빨리 올라갔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말이에요. 한참을 힘들게 올라가니 갑자기 며느리가 뒤돌아서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어색한 미소 대신 차가운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안일에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손주 교육에도 끼어드시고 정말 숨이 막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이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옛날 방식으로 음식 해놓고 손주한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하고 그런 게 도움인가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훨씬 편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오늘 나한테 등산 가자고 한 것도, 네, 맞아요. 어머니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 편한 게 최고예요. 그럼, 그럼 아들은 뭐라고 하니? 제가 간신히 물어보자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제 편을 들 거예요. 남편이니까요. 그때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상황을 분노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비를 피하려는지 다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정상에 도착해서 마저 얘기해요. 저는 비에 젖으면서도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지만 어쩐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상에서 며느리가 무슨 말을 더 할지 무서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기도 했거든요. 발밑에 젖은 흙길이 점점 더 미끄러워졌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힘겹게 올라가니 드디어 산 정상이 보였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져서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면서도 따라갔습니다. 정상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깊은 절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바위 앞에서 멈춰서더니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빛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에 보던 어색한 미소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며느리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험한 곳까지 올라온 거니?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보자 며느리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죄송함보다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사실 오늘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소리니? 무슨 이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며느리가 한 발 더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없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이미 절벽 가까이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그리고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보험금도 있고요. 보험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산 제안, 아들이 오지 않은 것, 이 험한 곳까지 올라온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너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며느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떨어진 안타까운 사고로 처리될 거고요. 며느리의 손이 천천히 제 어깨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였다는 걸. 며느리가 정말로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안 돼. 제발. 하지만 이 산 꼭대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손이 제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저는 균형을 잃었어요. 으악!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이 하얘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나고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 온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저를 살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큰 부상 없이 깨어나시다니. 의사가 와서 설명해 주길 저는 산 중턱의 나무에 걸려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등산객이 발견해서 바로 신고해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여기저기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의 증언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상에서 경치를 구경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스스로 떨어지셨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었다고 하면 다들 미친 할머니 취급할 게 뻔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경치에 정신이 팔려서 실수하신 거죠? 앞으로는 혼자 위험한 곳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아들아. 사실은.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군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떨어지시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아주 잠깐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도 말이에요.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협박 같은 말을 듣고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을 밝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어요. 만약 이 일을 밝히면 아들과 손주는 어떻게 될까?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와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제게 죽을 끓여주고 베개를 조심스럽게 받쳐주고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겠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면이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가 언제든 다시 기회를 노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며느리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들 말이에요. 며칠 후 손주가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손주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할머니가 산에서 다치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손주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 할머니는 괜찮단다. 걱정 마.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손주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더군요. 엄마가 산에 갔던 날 저한테 이상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몰래 적어뒀어요. 제가 쪽지를 받아보니 손주의 어설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정리 끝나면 끝내자.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주야, 이걸 언제 들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손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산에서 다치신 날이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고요. 손주야, 이 얘기를 아빠한테는 했니? 제가 물어보니 손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왜인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할머니, 이게 뭔 뜻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 손주에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건 증거였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손주야, 할머니가 산에서 떨어진 건 사고가 아니었단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손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엄마가 할머니를? 손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서 떨어뜨렸단다. 손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손주야, 할머니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손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쪽지도 증거가 되죠? 저는 손주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데 어른인 제가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진실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사 두 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손주가 가져온 쪽지를 보여드리고 자세히 설명하니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할머님,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며느리분과 대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모든 걸 부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헛것을 보시나 봐요. 하지만 손주의 증언과 쪽지, 그리고 통화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며느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어요. 노인 사고사 보험금 지급, 산에서 추락사고 수사 방법, 완전 범죄 사례 같은 검색어들이 산행 일주일 전부터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평소에 제 건강보험을 임의로 늘려놓고 제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까지 가입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결국 모든 걸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들고 아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요. 며느리는 결국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들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겉으로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런데 엄마,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내는 감옥에 가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손주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그 순간 아들이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시골에서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아들은 근처 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이겨낸 후의 평온함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손주가 숙제를 하다가 제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 일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손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속상하지. 하지만 손주야, 세상에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단다.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우리처럼 말이야.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고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것이 진짜 가족의 힘이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